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새 발제자분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주로 미국 정보공개서인 FDD를 살펴보면서 들었던 의문에 대해서 이제 새 발제자분께 한 개씩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FDD 8항에 보면은 이제 가맹점주가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이제 FDD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냐면 물품 공급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지분 관계가 어떠냐,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남기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서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그런 물품을 팔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필수 품목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필수 품목을 무엇으로 정할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정의를 하는 게 필수 품목인지, 이런 논의는 사실상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라리 우리가 많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인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이 필수 품목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율규약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기 박사님께 한번 고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FDD 17항에 보면은 계약의 갱신, 종료, 양도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김용상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거는 이제 샘플 내지 모범 예로 보이는데, 거기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10년의 계약을 갱신하는 게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용상 변호사님께 이렇게 미국에서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을 다시 계약 갱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은요. 그 FDD 19항에 보면 재무성과 진술이라고 직역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상 수익에 대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로 보이는데요. 이제 미국의 FDD에 보면은 이 프랜차이즈 본부가 예상 수익을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가맹사법을 보면요, 일정한 경우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본 데이터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투명하다 하더라도 요즘 장마철에 일기예보 항상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상 매출액은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군다나 오늘날 경제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우리 가맹점주들에게 잘못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경제학을 전공하신 양준모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두 분 그 토론자의 의견과 질문을 받았는데요. 내용이 좀 길은 것 같으니까 먼저 박준영 교수 또는 그 안창모 변호사 두 분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한 1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거 마치고 나면 이제 이정학 의장님하고 한철욱 과장님 말씀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필수 물품 공급에 있어서의 해당 물품 공급 사업자의 지분 관계라든 수수료 등을 공개하는 걸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이제 안창모 변호사님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필수 품목의 이 논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도 투명성 문제가 컸던 것 같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던 그 차익 감행금을 명시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게 필요한 게, 과연 그렇다면 이게 차익 감행금을 공개했을 때 이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치킨 같은 경우에 치킨을 공급하는데 치킨은 다 크기도 다를 거고 또 치킨을 가공하거나 뭔가 노력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어떤 차익 감행금을 그 노력에 따라서 좀 더 붙일 수도 있고 또 적게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수치로서 공개됐을 때 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이 논란 당시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재료들이 좀 적은 경우에 이는 어떤 차액 감면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좀 적은 재료로 제품을 만드는 프랜차이즈들은 원가가 공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런 어떤 반대 논의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까 발표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랜차이즈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물품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필수물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두 대, 어떤 해당 물품 공급자를 특정한 사람을 강제하지 않고 그런 기준을 좀 강제해서 기준을 충족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업자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면 굳이 이제 차익 감행금의 공개 이슈도 좀 사라질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감행본부의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 그 줄어든 수익은 일정 부분 로열티를 통해서 수치를 해서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결국은 차익 감행금을 통해서 수치하나 로열티를 통해서 수치하나 측정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기업의 어떤 생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게 어느 게 바르다 안 바르다 보다는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오해의 어떤 빌미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 주신 질문은 그 계약 갱신 종료 양도 등에 대해서 10년의 계약 갱신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10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한국의 사례인데 미국도 그러하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연도를 딱 정해 놓은 주는 제가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50개 주 전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사례들 몇 가지를 봤을 때는 그 계약 기간이 5년에서 20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봤었고요. 그 다양한 존재 이유는 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가맹점을 이제 가맹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때 가입비, 그 초기 투자비가 많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긴 것이 많이 보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짧을 수 있었고요. 또한 이제 갱신 조건이 얼마나 유동적이냐, 얼마나 플렉서블하냐에 따라서 계약 기간의 차이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얼마나 또 용이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이 길고 또 갱신이 쉽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이슈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 그럼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20년 전에 해결했던 계약 조건을 20년 후에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가맹본부에 유리할지, 또 가맹점 사업자한테 유리할지, 또 어떤 불리할지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시장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사례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박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규모가 확대돼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자율 규약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세분화돼서 이것이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자율 규약을 맺어서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민사 사건의 경우에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데서 쟁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연구 과제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국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저희 동의하고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무서운 게 역시 변호사님들이신데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규율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물품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맹본부하고 조달업체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부당이득이 취득된다는 것은 가맹본부의 문제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는 이미 법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어떻게 넘길 거냐는 이 가격의 적정성 여부의 문제고, 이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고요. 그리고 계약 갱신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임대차 계약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장기적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10년
계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것이 규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상 수익, 제가 예상으로 사실은 20년 거의 40년 동안 예측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맞춘 적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기 변동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민사 사건의 경우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비밀 장부까지 이제 가져와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 공개된 정보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 어느 것이 가맹 점에게 유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가맹점주도 이런 과거의 성과를 보지 않고 또 예상 매출을 보지 않고 선뜻 계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협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가맹점들에게 이러한 이 지역의 상권 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떤 매출이 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토의해주고 자문해주는 그런 제3자의 어떤 서비스는 없는 것인지 왜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참 의문이 되거든요. 예상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개하는 게 맞을 거냐.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개될 때는 상권이나 그 개별 사업주의 논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가맹점주에게는 좀 약간 미스리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이제 목욕탕 미사 사건이었는데요. 목욕탕의 경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욕탕의 경우 목욕탕 그 주인하고 거기에 이제 세신사하고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신사가 그 목욕탕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과연 목욕탕이 망했어요. 그래서 목욕탕 주인은 진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이 세신사의 관리 부실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고 세신사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복잡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렇게 법적으로 규율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이 협의회나 차원에서 서비스 전문적인 컨설팅이 객관적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경제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판단되느냐? 저는 규제가 들어가는 순간 이 산업 자체가 왜곡이 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아마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권 당연히 선택적으로 이것은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선택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미스리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보고 아마 미국에서도 주별로 달리 규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